안녕하십니까. 자, 문제를 좀 풀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배웠던 건데, 복습 삼아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맞아요. 주로 이용되고 있다가 틀린 거죠. 주로 이용되는 것은 무슨 계약이죠? 일반 중개계약. 이거고. 2번, 의뢰인은 개업공인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사에게도 또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이죠.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3번,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나한테 2억만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챙겨가세요. 이거죠. 챙긴 보수가 법정 보수를 초과했다. 그러면 금지행위지만 챙긴 중개보수가 법정보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는 없다. 이 동그라미. 4번, 공법상 이용제한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법상 규제에 관련된 항목들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면 확인할 수 있죠. 동그라미고. 5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뭘로 확인할 수 있죠? 건축물 대장. 그죠? 건축물 대장에 노란 딱지가 붙어서 나와요. 6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면적이랑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면적이 기준이 될까요? 건축물 대장. 등기부에 나와 있는 면적은 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대장이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건축물의 현황, 그 밖에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동그라미.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100% 기출 지문들입니다. 8번. 개업공인사는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다.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아주 중요한 그 테마라고 그럴까? 그 중에 하나가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이건데, 우리 계약서에는 부동산 사장님은 서명 및 날인이죠. 그러니까 자필로 서명도 하고 플러스 도장도 찍어야 되는 겁니다. 등록한 도장을. 9번.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더라. 그런 거 없어요. 이 표준 서식이 다른 말로 법정 서식이에요. 법정 서식은 없어요.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서식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다 있다고 하시는데, 이 거래계약서는 없다. 거래계약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법에서 딱 정해진 양식이 없고,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쓰는 정보망이 있습니다. 정보망 사이트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법정 서식을 정하는 것은 없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10번. 당사자가 원할 때는 매수인의 성명란을 공란으로 비워줄 수 있다. 안 됩니다. 예? 누가 거래한 건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거죠. 자, 11번입니다. 임대인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죠, 이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해 올 경우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주택입니다.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이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12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질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합니다. 1년 더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약서 1년 썼는데, 그럼 임차인은 뭐예요? 1년만 살고 나간다. 보증금 빼달라고 항변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항변이. 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을 1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보다 보통은 2년 계약했는데 중도에 나간다고 하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2년 계약해놓고 그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없고, 임대인이 사정이 그러하니 중개업소에 내놔서 나가면 빼드릴게요. 보통 그런다고 해요. 아니면 난 모르니까 알아서 빼서 나가라 이렇게 하든지. 보통 그게요. 그런 케이스가 실무적으로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때는 방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방이 나가서 비울 때까지 그 월세를 물고 살고 있었다면 월세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년 채워야 되는데 임대인이 호의로 빼주겠소 한 거예요. 빼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케이스가 실무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같은 해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제도 신고를 했습니다. 1월 10일 날. 그러면 이런 임차인의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면허권이 생길 수는 있는데 언제 생기냐 이 말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죠. 그럼 전입신고한 다음날 생기니까 1월 10일 그러면 안 되고 1월 11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는 0시 이렇게 되고요. 13번은 X죠. 14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얘기해요. 나아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등수 매기려고 받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 최우선 면허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제껴서 받아버리는 거니까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치기를 하는 판에 지금 등수 매기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확정일자는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X. 자, 15번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상가입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기간을 제한을 두죠. 주택은 갱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횟수를 제한을 두죠. 주택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상가는 10년 안에서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 임차인의 차임 전체액이 3개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니까요. 3달치가 밀려 있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주택은 월세가 2달치만 밀려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지 사유가 됩니다. 2달이라는 것은 2번 밀린 적이 있다가 아니에요. 2달치가 현재 밀려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달치가 현재 밀려 있다 그랬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은 내고 한 달은 안 내고 한 달 내고 또 한 달 안 내고 이렇게 쭉 가면 2달치만 밀려 있게 되죠. 한 달 내고 안 내고 내고 안 내고 그러면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합쳐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상가는 3달치가 밀려야 해지할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 주택은요 2달치가 밀려 있어야 해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상가니까 16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돼요. 17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조문이죠.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언제까지 데려와야 됩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내기 6개월 전부터,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그 기간에 싹 데려와야 권리금을 보장받는다 이 뜻이죠. 여러분들은 권리금 보장 규정이 언제냐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자 18번 그러니까 지금 17번 X예요. 18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권리금 계약은 누가 누구랑 하는 거죠? 계약을? 기존의 임차인이 새 임차인하고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임대인 아니죠? 임대인을 임차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시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서 출제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을 잘 구별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제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황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문제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요 의뢰이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그래서 숙련도를 높여가지고 실수를 줄이는 거죠. 나중에 시험 끝나고 차분한 상태에서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고 공부했던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시험장에서는 그걸 잘 인지를 못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추려면 그냥 그 숙련도가 높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게 19번입니다. 기일 입찰에서 이건 한나라시에 모여서 경매하는 거고요.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이 보증은 보증금으로 이런 뜻입니다.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한테 제공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입찰 들어올 때는 보증금 10% 걸고 들어오죠. 10분의 1을 모르시는 분 없어. 근데 10분의 1인데 무엇의 10분의 1이죠? 자기가 쓰는 매수 가격, 쓴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이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건다. 이렇게. 요거. 시험 문제에서 10번 이상 나왔을 거예요. 틀린 이유, 매수 가격에 요게 틀린 거예요. 매수 가격은 자기가 입찰가를 얘기합니다. 20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경매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취득해버리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 없이도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그러면 X. 그때가 아니고 더 빨리 돈 내면 소유권 취득. 다 낸 때 소유권 취득입니다. 21번.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기일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허가 나면 이제 정식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럼 돈 내야죠. 언제까지 대금 납부해야 됩니까? 법원이 내라고 한 날까지. 그죠? 그게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합니까? 기한을 정합니까?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뭐요? 기한. 두 군데를 다 고쳐야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지막 거. 재매각 절차에서 재매각은 언제 하는 겁니까? 재매각은 다시 한다는 뜻이긴 한데 원래 대금 납부해야 될 그 사람이 대금 납부 안 하면 새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 재매각이다 부른다고 그랬죠.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재매각 절차가 열렸을 때 거기는 다시는 입찰을 못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걸어놨던 보증금 10% 몰수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뒤에 보면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낙찰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해올 수 없고 맞아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걸었던 보증금 10%는 어떻게 몰수. 그런 두 가지 불이익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됐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 중에 보면 이제 예습을 하는 게 있고 복습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초창기에 절대 예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입니다. 수업을 들으시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수업을 들으신 뒤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습을 해야지만 기억이 멀리 갑니다. 그래서 공부는 복습 위주로 하시는 거고요. 예습을 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5, 6은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오늘 공부할 범위가 이 정도 되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보고 오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예습을 하시고 또 수업을 들으시고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예습을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먼저 들으시고 복습을 잠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새 책이 나왔죠 이제. 예. 자,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죠. 예. 저 어릴 때는 책이 이렇게 딱 나오면 학교에서 책을 봤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신문지로다가 아니야? 달력으로다가 이 겉을 딱 쌌었어요. 응? 이렇게 책을 싼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1편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1편인데 1편에서 시험 문제가 28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많이 출제되죠. 1장 총칙부터 갑니다. 총칙에 나오는 내용은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 만든 목적,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중개상 물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 총칙에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역사는 뭐 출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최근에는 목적도 출제가 안 돼요. 잘 용어에서 1문제, 중개대상물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나올 때 보면 어쩔 때는 여기가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이게 핵심 용어죠. 용어. 자, 일단 역사에 대해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잠깐 보고 가요. 저는 역사가 재밌던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요 세 명의 대통령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재 많이 있는데 우리 교재 그 내용이 보통 교재에서 막 자세히 쓰고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를 잠깐 해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젊은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저희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 중고등학교 때는 전두환 대통령 요 시절이에요. 저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참 많이 불렸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험하고 젊은 친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같으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경험이 틀린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교문 가기 전에 가방 검사 다 했어요.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쫙 서가지고 들어갈 때 가방 열어 그러면 열어서 검사 들어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게 정경이었어요. 그런 시절을 산 저희하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젊은 친구분들은 이게 지금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린 세상이에요. 같다고 할 수가 없지.
또 저희 세대하고 또 더 윗세대는 또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틀리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같으면 더 이상한 거라고. 그걸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보면 아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경험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예? 생각하면서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저나 또는 윗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경험이 틀리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역사 공부를 하시라.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아야 우리 윗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을 안 한 채 기성세대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일방적인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네. 역사 보시면 여기 박정희 정권이다. 그러면 이때 소교영업법을 만들었고요. 소교영업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인데 이거 일본 법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우리나라 법 아닙니다. 이거.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 당시는 신고하면 소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고 이때 소개했던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부동산도 소개했지만 동산도 소개했고 직업 소개도 했고 남편도 소개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개영업소입니다. 그런 시절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중개업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여러분 공부하는 법입니다. 오늘날. 요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완전히 이제 뭐 부동산 투기붐이 막 이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요때 사회정화 운동을 했었어요. 젊으신 분들 잘 모를 수 있죠. 깡패들 잡아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깡패 잡아갈 때 옆에 깡패 아닌 사람도 같이 끌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개업법이다 그러는데 요때는 허가 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규제를 세게 했어요. 허가가 센 겁니다. 규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시험제도가 요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1회 시험이 85년도 이때 6만 명인가 합격했으니까 초창기에는 2년에 한 번씩 시험 봤습니다. 그리고 IMF 겪으면서 매년 보는 걸로 바뀌었죠. 지금도 매년 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이 법이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로 바뀌었고 지금도 등록제입니다. 이 세 가지 규제 방식을 보면 신고제가 제일 약한 거예요. 허가제가 제일 센 거. 등록제는 허가제보다 조금 약해진 거. 이게 등록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격제도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이거죠. 역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아 이랬었구나 과거에 이렇게. 자, 목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목적은 여기 보고 수업 진행은 칠판에서 보고 교재에서 밑줄을 그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교재에서 어디 있는가를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법을 만든 목적은 4개.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서 정하려고 딱 이렇게 해라 정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핵심이 뭐냐?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뭘까요? 업무. 이게 바로 나중에 여러분이 하실 중개업이에요. 업무가. 그럼 중개업을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한다고. 중개업 하려면 등록하고 해라 이런 거. 중개업 하고 나서 보수 챙길 때는 몇 프로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이걸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에요. 목적.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돼 있어요. 정말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수강생분들의 수준이 완전히 틀려질 거예요. 실력도 많이 올라갔고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자체가 틀려요. 지금은. 또 최근에 한 5년 전후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옛날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해요. 해가 갈수록 더 그래요.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현업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그 실력이랄까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요. 정말 옛날에 그 중개업소를 복덕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하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은 시험 수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런 표현을 잘 안 할 겁니다. 거의.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인다.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느냐. 이렇게 나왔죠. 이 건전하게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개업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요. 중개업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좋게 키워주겠다는 뜻이죠. 이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어떻게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뭐 어쨌든 경제가 제일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거지. 그래서 목적이 네 가지요. 근데 이게 좀 시험에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신이 날 텐데 시험에 지금 최근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 안 나오고 앉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22페이지 가보셔요. 22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법제 1조라고 돼 있죠. 회색 바탕의 박스죠. 예, 거기 목적에 해당되는 거 두 줄, 세 줄을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어 6개가 있어요. 6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뜻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법률 용어를 써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중개가 뭐냐 이거죠. 그 전에 일단 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3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네모 1번 밑에 1번 중개의 의라고 돼 있고 그 세 줄을 밑줄 긋고요. 끝입니다. 여러분 교재가 두껍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 다른 출판사 책을 보더라도 올해는 다 두껍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교재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은 많지 않아요. 100페이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밑줄 긋는 거 말고 나머지 내용을 갖다가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밑줄 그은 것만 읽으시고 그걸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시험에 안 나온 내용들도 교재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다 이해하려고 나 올해는 열심히 해가지고 꼭 돼야 돼. 그런 열정은 갸륵하지만 그 열정을 갖다가 조금 집중시켜서 점수에 도움이 되게끔 공부하는 것도 요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요령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넓히지 마시라. 자, 요 세 줄인데 끊어서 세 군데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중개람은 나온 거 있죠? 법 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 끊어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시라는 뜻이야.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렇게 나오면 행위를 여기다가 또 끊으셔야 돼. 행위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이라고 되어 있죠? 알선. 알선이 세 번째 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걸 들으시면 돼요. 요거 세 가지죠. 중개대상 물건 이렇게 얘기하면 법 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둘째 시간에 주로 배우겠지만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땅하고 건물이에요. 건물.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까지 지금 나와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렇게 돼 있죠. 이 변동을 다른 말로 하면 득실 변경. 권리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바로 요거 행위를. 끝이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긴데 여기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글자하고 끝 글자를 이렇게 축약해서 연결시키면 말이 돼요. 줄이면 거래 행위를 이 말이고 더 줄이면 거래를 이런 뜻이야. 그걸 소개시키면 중개예요. 그러니까 중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는 것을 소개시킨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법률 용어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 지식을 이용해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거래 행위가 법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배우셨나요? 계약이죠. 거의 대부분 법률 행위는 계약입니다. 같은 말로 보셔도 무방해요.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거예요. 계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에 물어보니까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은 집 팔고 매수인은 집 사기로. 그래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그 다음에 또요 잔금 넣고 그 다음에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딱 치게 되면 매수인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취득, 매도인은 소유권 잃고, 응?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변화가 생긴 거죠. 임자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게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주는 활동이 바로 중개다 이 말이지. 근데 실제 이제 시장에서 보면 매매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드물지만 교환은 뭐냐? 부동산끼리 바꾸는 거예요.
땅 주인하고 아파트 주인이 바꾸는 거야, 서로. 땅 주인은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가 탐나고, 아파트 주인은 가만히 보니까 땅이 막, 가격이 막 1000%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땅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요?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계약이 교환계약. 그래서 계약서 쓰고 잔금을 치르게 돼요. 부동산끼리 바꾸는데 왜 잔금을 치르고 그럴까요? 아파트는 5억, 땅은 3억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땅 주인이 2억을 더 줘야 아파트 주인이 바꾸겠죠? 그래서 돈이 개입되게 돼요, 거의. 그리고 서로 뭐요? 등기 넘겨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뭐요?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교실에서는 이렇게 부르지만 교실만 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교실만 나가서 사무실 앞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전월세 계약을 이렇게 불러요. 교실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용어하고 법에서 부르는 용어가 달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좀 혼란을 겪고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교실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세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계약금을 넣고요. 보통 중도금 없죠. 액수가 크지 않는 한. 잔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도 가능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권리는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그렇지만 서로 합심이 되면 등기도 할 수 있어. 근데 주인들이 뭐예요? 등기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임차인이 등기는 없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대신이다. 이렇게. 세입자는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세입자는 어쨌든 그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가 생겼습니까? 임차권. 없던 게 생겼죠? 이 계약을 통해서 생겼죠? 이렇게. 하나만 더 해봐요. 되게 많아요, 여기가. 요게 여러분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 법률행위하고 권리변동. 이렇게. 법률행위가 뭡니까? 이런 거 배우잖아, 첫 시간에. 배우시지 않았어요, 이거요? 권리변동이 생기게끔 의욕하는 행위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첫 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했던 거예요. 권리 변동이 생기게끔 의욕하는 행위다. 이게 법률행위다. 이렇게. 법률행위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저당권 설정 계약인데 담보를 잡고 잡히는 계약입니다. 은행에서 담보 잡는 계약을 많이 하죠. 돈 꿔주면서.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잔금 넣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는 뭐 어떻게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하면 은행은 뭐예요? 저당권자가 되죠.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해요? 혹시 이자 안 내거나 대출금 회수할 때 갚을 때가 됐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은 저당권자인 은행은 이 저당권에 근거해서 돈 꺼간 사람의 그 담보물을 경매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자도 받고 대출금도 회수하고 이렇게 돼서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은행은 돈 꺼주면서 담보를 잡아놓죠. 담보 잡는 계약을 뭐예요? 저당권 설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은행이 저당권을 얻게 되지. 그러니까 각종 계약을 체결하게끔 중간에서 도와주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권리 변동이 생기게끔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민법 총칙.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고 넘어갑니다. 중개람은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그게 요거 들어가요. 이것들이 권리의 특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야. 행위가 계약입니다. 이게 중요해. 끝났어. 진짜 아시는지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 들어갑니다. 처음에 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와줬어요. 중개입니까? 여기서 소비대차 계약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돈을 꾸어서 그걸 사용하고 쓰고 꾼 돈만큼을 나중에 다시 갚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돈 꾸는 계약이에요.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대출을 받는다 이거예요. 금전을 대출받는 계약을 받게끔 알선했다. 중개입니까 이거? 중개인가요 아닌가 이거?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계약 맞죠? 어쨌든 알선했죠. 근데 중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부동산 아니거든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알선해야 중개가 되는 거지. 중개 아니거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 딱 들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 쉬운 내용이구나 생각하시잖아. 여기서부터 약간 충격을 받기 시작해. 이것도 중개인데 아니라고 그러잖아 지금. 자, 요 두 번째 거. 땅을 갖다가 경매에서 낙찰 받게끔 도와줬어. 땅이 경매에서 싸게 나온 거예요. 낙찰 받게끔 도와줬어. 중개입니까? 중개인가요?
땅인데 부동산 맞잖아요. 소개시켰는데 왜 중개가 아닌가요? 경매 때문에. 경매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중개의 본질이 뭐예요? 계약서 쓰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높은 금액 쓰고 그 돈을 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집 날린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계약서 써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금액 쓰고 돈 내면 소유권 취득이니까. 계약서 안 쓰죠? 중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신축 상가예요. 새로 지은 상가인데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을, 분양계약은 최초로 하는 매매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해요.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거의 99.9%는 매매예요. 매매.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을 대행을 했습니다. 중개입니까? 어때요? 부동산 맞지 않아요? 이것도 계약이에요? 매매계약? 중개입니까? 왜 아니에요? 대행이어서. 대행과 알선은 다른 거예요. 느끼시겠지만 알선은 뭐냐? 간단히 이렇게 그려보면 C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B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알선이에요. 이럴 때는 A편도 아니고 B편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행은 뭐예요? A하고 B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C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C가 한쪽에 달라붙습니다. A쪽에 달라붙어요. A를 뒤로 밀어내요. 밀쳐내고 내가 대신 해줄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 달라붙은 걸 뭐라고 그래요? 대행. 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 대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과 대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 아니에요. 중개 아니지. 그죠? 중개 이렇게 알선 중개 하다 보면 이쪽 분이 또는 이쪽 분이 아니 사장님은 왜 저쪽 편만 들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안 되지. 왜 그래요?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어야 돼. 둘을 붙여줘야 되니까. 오히려 어떤 말 안 해도 어떤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냐면 A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자기 편인 걸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요 B 입장에서도 이 사장님이 자기 편인 걸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가 아니다. 지금 요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행위를. 대출을 받게 소개시킨다든지 경매 낙찰 받게 이렇게 소개시킨다든지 막 신축 상가 분양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의 성질이 중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이해 못하고도 합격을 다 해나갑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실 게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개도 하지만 대출을 받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신축 빌라 상가 이런 게 났을 때 분양을 해주기도 하고 또 더 배워가지고 경매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경매 컨설팅 했다고 해서 그걸 중개했다고 하진 않는다고. 그걸 깨달으시면 아마 시험 볼 때가 될 거예요. 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 자, 여기까지 봤고 이제 중개업으로 갑니다. 여기 중개업까지 하고 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교재는 어디 가시는가? 지금 중간에 뭐라고 막 써놨죠? 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도 공부를 막 이걸 다 하고 앉아있어요. 자 28페이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막 책에다 그렇게까지 X 할 필요는 없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놔두시고 밑줄 그을 때가 몇 군데 안 되니까 그걸 하시라고. 교재는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2번 중간 정도 있죠?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줄을 밑줄 긋고요. 자, 네 군데를 동그라미 쳐볼 겁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자, 의뢰에 동그라미 치시고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보수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중개에다 또 동그라미 치시고. 중개를 할 때 중개에다 동그라미. 마지막에 업으로 행한다 했을 때 업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동그라미 쳤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딱 놔두시면 되고. 자, 칠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네 군데죠. 의뢰는 부탁이에요. 사장님, 세 좀 놔줘. 이런 거. 사장님, 저 집 좀 팔아줘. 이런 거. 보수가 복비죠. 그 다음에 중개는 뭐예요? 방금 전에 했잖아요. 3주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한다. 이때 써먹으려고 미리 배운 거예요. 기초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업으로 한다고 지금 했는데 제가 영업이라고 막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영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같은 말로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영업으로 한다, 직업으로 한다 그랬을 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지만 사실 핵심은 요거지. 직업이다 또는 영업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선활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 직업이 자선활동이야. 그러면 돈이 무지하게 많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직업이다 또는 영업이다 그랬을 때는 돈 벌려고 해야 돼. 간단히 이해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활동을 얘기한다. 두 번째,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돼. 특정되지 아니한, 특정 안 된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돼. 올 사람이 뻔해. 몇 명만 상대해. 그건 영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누가 올지 몰라야 돼. 상대방이 많아야 돼. 그걸 영업이라고 하고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야 돼. 한두 번 하고 말면 그건 직업이 아니고 영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강사를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 학원 저 학원 일주일에 5군데를 돌아다니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특히 우리 원장님 상대로 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수업하고 내일 또 수업하고 계속 수업하잖아. 계속 반복 성향이 있죠. 이렇게 보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계속 반복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건 영업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고시 공부하다가 우리 대학 선배가 야 지금 선생님 모자라니까 너 주말반 한번 강의해봐라.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시원에 있으니까 고시 공부하려고 생각했고 책을 잔뜩 쌓아놓고 있었지 강의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알바로 가지고 주말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꽤 많이 주니까 그 돈 가지고 또 한 달 고시원비 내고 이러고 있었던 거지. 직업이에요 제가 강의가? 아니죠. 그냥 알바지 알바. 잠깐 돈 벌이하고 이제 나중에 시험 볼지 전에는 안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어떻게 돈이 괜찮게 벌리거든. 그래가지고 뭐야 주말반 하다가 이제 또 정규반 맡기 시작하고 또 정규반에 또 B반 하다가 A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뭐 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병헌도 그렇다며. 이병헌도 처음에 촬영하고 그랬을 때는 알바로 촬영했대요. 촬영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뭐예요? 대스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대스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여기하고 여기랑 그냥 연결돼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돼. 자요. 자 예를 들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슈퍼주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싶을 건데 잘 보세요.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슈퍼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편의점이에요. 저희 대학 다닐 때도 편의점이 있긴 있었어요. 좀 번화가에. 근데 가보면 더럽게 비싸. 그러니까 편의점 이거 속으로 곧 망하겠구나 이거. 슈퍼가 훨씬 싸고 여기는 막 뭐 물품도 몇 개 없는데 되게 비싸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슈퍼가 다 죽었어 이제. 다 편의점이잖아 지금.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뀌고. 저 대학 다닐 때 슈퍼주인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마을에 그 동네 통장님이잖아요. 근데 슈퍼 운영하시는 대학가 주변에서. 그런데 대학생이 들어와. 대학생이 맛동산 사러 들어왔어. 알사탕 사러 들어오고 물 사러 들어오고 그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대학생이 원룸 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대학생이 그냥 슬쩍 나온 거지. 그런데 슈퍼 주인은 자기 친구가 말이에요. 돈 좀 벌어서 대학가 주변에 원룸 빌딩을 올린 거예요. 신축 원룸이야 이게. 그걸 들은 적이 있었겠죠 친구니까. 그래서 이 대학생을 데리고 가서 야 이거 신축 원룸 있는데 이번에 새로 된 거라 되게 좋고 월세는 뭐 이 정도 되니까 아마 비싸진 않을 거야 하면서 데려가서 이 물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생이 뭐예요? 그 안에도 원룸을 찾고 있었는데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요 평 이분하고 원룸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누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죠? 슈퍼주인이요. 그러면 이 슈퍼주인은 중개한 거 맞습니까? 중개 처음에 배웠던 거 세 가지. 중개는 2글자인데 요건은 3가지입니다. 중개업은 글자는 3글자지만 요건은 4개입니다. 하나씩 늘어요. 그러니까 중개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물에 대해서 거래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 원룸도 이 원룸도 부동산 맞죠? 전세 계약도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이것도 알선 맞죠? 소개시킨 거 중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계약하고서 이 슈퍼주인한테 상품권을 갖고 왔어. 고맙다고. 이거 챙긴 것도 보수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슈퍼주인 아저씨는 중개를 뛰어넘어서 중개업을 한 거 맞습니까? 중개업을 했나요? 그렇게는 볼 수 없죠. 왜 그래요?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죠. 이분의 직업은 뭐예요? 과자 팔고 이런 게 직업이지 무슨 부동산 소개가 아니잖아.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전세한 걸 한 거지.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죠. 두 개를 나누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영업이 돼서 직업이 돼서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중개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르면 이 중개업은 등록을 낸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관청에 등록을 하고 하십시오. 근데 중개업을 하는데 만약에 관청에 등록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면 형사처벌입니다. 잡아가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죠. 여기 되면. 등록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네. 근데 슈퍼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해준 것은 중개업이 아니라며요. 중개업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고 그럴 필요 없죠. 자격증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자격증도 없이 등록하라고 했습니다만 중개업 아니기 때문에 이 슈퍼주인 아저씨는 처벌받지 않죠. 처벌 안 되겠죠. 그래서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이쪽은 등록이 필요 없다는 거지. 등록 안 하고 해도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이때는 자격증 따고 등록해서 정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거지. 여기를 딱 나누는 거야. 이게 판례. 판례가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처벌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이병헌처럼. 이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통장님이셔요. 내가 지금 맛동산만 팔고 있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슈퍼 앞에다가 방 구해줌이라고 표차를 붙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실화임. 방 구해줌이라는 표차를 붙이고 대학 노트를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온 동네 원룸, 전세, 하숙집을 다 적어 거기다가. 그래서 이 표차를 보고 온 손님들이, 아니 이 대학생들이 여기 딱 길목에 있는 코너짜리 딱 있는데 왔다 갔다가 여기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이걸 중개해주고, 이제 중개보수를 상품권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가져오지 말라고. 상품권 돈으로 달라고 해. 5만원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해요. 1년 12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직업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자격증 따고 등록을 하고서 해야 될 거죠. 슈퍼주인 아저씨는 자격증도 없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럼 슈퍼주인 아저씨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광고에 좀 써붙이고 대학 노트 써가면서 활동하는 순간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못하면 경찰서에서 이제 잡으러 온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돼버립니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간 겁니다. 자격증을 따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교재에서 밑줄 긋고 쉬겠는데요. 2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판례가 있죠. 판례에서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시되 특히 밑줄을 그을 부분은 5째 줄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나온 거 있죠. 가로 2번.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시험에서 20번 이상이에요. 20번 이상. 다시. 보수를 받았다 칠지라도 칠판 보수를 받았다 치더라도 우연히 했을 때는요. 중개업이 될 수 없다. 반대로요.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개업의 요건은 사실 이제 4가지로 공부를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예하고 예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보수를 챙겼다고 치더라도 우연히 해갖고는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자, 쉬겠습니다.